네, 이번 시간에는 J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A, 특히 이게 스프링 데이터 JPA,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서 JPA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JPA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자체는 그 SQL 매퍼를 통해서 구현했던 소스를 JPA를 통해서 구현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체가 되고 SQL 매퍼와 차이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JPA는 자바 퍼시스턴트 API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그 자바 진영에서 ORM 기술을 통해서 DBMS를 핸들링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ORM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ORM은 뭐냐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의 약자고요. 그 객체와 릴레이션 간의 개념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ORM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SQL 매퍼는 그 SQL 개발자가 작성한 SQL하고 프로시저를 개발자가 작성한 SQL과 프로시저에 대한 결과를 객체에 매핑시켜주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SQL이 됐었던 거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바의 그 OOP,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객체를 어떻게 테이블과 매핑을 시킬 거냐에 좀 관점을 맞춘 관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ORM이고요. 그 ORM을 자바 진영에서 이제 구현한 기술 표준이 JPA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JPA에 이렇게 하이버네이트라고 그 표시를 해줬는데요. 이 JPA라는 기술을 구현을 할 때 대부분의 구현체가 하이버네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 JPA와 하이버네이트가 보통 혼용돼서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자바의 객체를 어떻게 테이블과 매핑을 시킬 거냐 하는 개념이 이제 ORM이고, 자바 진영에서 그 ORM에 대한 개념을 기술 표준화 시킨 게 JPA고, 그 JPA의 구현체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분이 이제 하이버네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JPA 특징을 먼저 보는 게 좀 낫겠네요. JPA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를 보면 JPA의 구현체가 하이버네이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JPA라는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할 때 하이버네이트를 만든 그 개발자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JPA를 구현해 대부분의 JPA의 일부 핵심 기능들이 하이버네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JPA가 모두 하이버네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JPA의 대부분, 그러니까 좀 핵심 기능이죠. 핵심 기능 등이 하이버네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하이버네이트로 구현되어 있고, 그래서 그 JPA를 쓰게 되면 JPA에 대한 기능과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기능들을 그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JPA가 그 하이버네이트와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일치화되는 것은 아니고, JPA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일부분이 하이버네이트가 구현이 되어 있다. 그 JPA 안에서도 하이버네이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JPA는 과연 왜 SQL 매퍼라는 것도 있는데 JPA를 쓰느냐? 이제 아마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는 것보다 뒤에 이제 구현을 하면서 보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JPA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가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요. 쿼리를 작성하지 않고 객체를 가지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SQL 매퍼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SQL을 사용하는 것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가장 큰 차이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JPA가 갖는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쿼리 캐싱 기능을 제공해주고 캐싱을 통해 DBMS에 핸들링하기 위한 I/O를 최소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최적화를 시켜주죠. 간단히 대부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캐싱, DBMS I/O에 대한 최소화가 어떤 거냐면, SQL 매퍼로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셀렉트 쿼리를 날리고 민서트 쿼리를 날리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실행이 될 때 실제 소스에서 DBMS로 그러한 DML문을 실행하도록 계속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셀렉트를 3번 하면 그게 동일한 셀렉트 쿼리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 다 셀렉트가 날아가게 되고요. 인서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 쿼리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P 서버에서 DBMS 서버로의 이제 그 인터커넥트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JPA,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 쿼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렉트나 업데이트나 이런 쿼리로 인해서 이제 쿼리가 발생이 됐을 때 실제로 얘를 DBMS를 갖다 와야 되는지 아니면 갖다 오지 않고 지금 현재 캐싱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를 내부적으로 최적화해서 메모리화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쿼리를 3번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그 쿼리들이 만약에 동일한 쿼리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쿼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시 DBMS로 가서 데이터를 셀렉트 해오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JPA가 관리하고 있는 캐싱되어 있는 그러한 결과를 그대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로그를 찍어보면 셀렉트 쿼리가 한 번만 날아가고 뭐 2번 안 날아간다든지 그러한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AP 서버와 그 DBMS 서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커넥트를 줄여서 성능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SQL을 통해서 AP 서버를 개발했던 서버 개발자들은 일단 학습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 AP 서버의 객체에서 출발해서 쿼리로 가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혀 반대의 시작점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쿼리와 기대와 상이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시적으로 SQL 매퍼를 썼을 때는 3번의 쿼리를 날리면 3번의 쿼리가 날아가요. 이 똑같은 쿼리를 3번을 날렸을 때 이게 그 개발자가 의도한 게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중복됐을 수도 있고 의도했을 수도 있는데,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최적화 관점, 그러니까 캐싱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명시적으로 얘가 3번을 해서 3번을 쿼리를 날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어떠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 쿼리를 한 번만 날린다든지 하는 동작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객체 관점에서 얘가 쿼리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뭐 조인을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셀렉트를 해준다든지 하는데 그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JPA로 코딩을 할 때는 실제로 돈 쿼리가 내 의도와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 단점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요게 이제 최적화나 이런 캐싱이라는 관점이, 그리고 그 서버 개발자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객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핸들링 할 때 JPA가 스프링 부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JPA에 대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 스프링 데이터 JPA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거는 그 JPA는 맞아요. 근데 이 JPA가 말 그대로 조금 복잡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이름으로 JPA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상화시켜 놓은 거죠. 추상화시켜 놓은 거고, 그 중에서 그렇게 되어 추상화된 스프링 데이터 JPA를 그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스프링 부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는 프리픽스가 붙은 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라는 의존성으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 지금까지 뭐 이제 MVC나 아니면 SQL 래퍼를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들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어노테이션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볼 것들만 일단 살펴볼 거고 주요하게 되는 게 이 레파지토리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돼요. 이 레파지토리는 우리가 SQL 래퍼를 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 뭐 유저 매퍼 자바 파일을 만들 때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으로 객체화 시켰다면 빈으로 등록했다면 그 JPA에서는 레파지토리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컨텍스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티와 테이블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객체와 매핑, 그러니까 테이블과 매핑되는 객체를 이게 테이블과 매핑되는 객체다라는 거를 명시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간단히 요 id는 그 pk에 매핑되는 속성이고 pk에 매핑되는 그 엔터티 어노테이션이 붙은 객체의 멤버 변수 중에 걔가 pk에 해당하는 것들을 id라고 설정을 하게 되고요. generate value는 자동으로 이 시퀀스 같은 것들을 생성해줘요. id가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은 난수가 발생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요. 컬럼, 이제 컬럼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하던 대로 돌아가면 컬럼이 이제 PK를 제외한 테이블의 컬럼인 부분들의 컬럼 어노테이션을 붙게 되고 템포럴은 이제 그 타임스탬프처럼 이게 어떠한 그 적재가 될 때 자동으로 그 어떠한 뭐 현재 거래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타임스탬프를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컬럼들이 있다면 템포럴을 통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가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소스상에서 내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블과 매핑되지 않는 멤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테이블과 컬럼하고 매핑이 되면 안 되니까 트랜지언트라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요 뒤에 구현에서는 여기 컬럼까지만 아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특징이 스프링 데이터 JP의 특징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했었던 요 부분이에요. 가장 큰 여기다가 한 번 더 적게요. JP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자가 직접 쿼리를 작성하지 않고 메서드 선언만으로 그 데이터에 접근하게 됨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요. 그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DAO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직접 만들지 않은데 이거는 아까 그 SQL 매퍼인 경우에도 그 DAO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네, 뭐 비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SQL 매퍼.java처럼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처럼 여기도 인터페이스만 만들고 인터페이스 안에 메서드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메서드를 통해 쿼리를 수행한다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SQL 매퍼에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를 선언하고 그 메서드에 매핑되는 쿼리드가 있는 XML 파일을 매핑을 시켰잖아요. 근데 요거는 메서드만 선언하고 쿼리를 매핑하는 작업 없이 이제 개발자가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이 JP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JP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SQL 매퍼로 구현했던 소스를 JPA로 구현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